2020년 겨울, 얼음장 같은 차가운 공기가 산술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내려앉았다. 웅장한 흑송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낡고 오래된 회색 기와지붕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흙으로 만든 벽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금이 갔고 좁은 오솔길들은 엉킨 실타래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온 세상을 하얀 장막으로 뒤덮었다. 그 모습은 신비롭기도 했지만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앙상한 나뭇가시들과 추수가 끝나 텅 빈 계단식 논을 집어삼켰다. 산수리의 추위는 도시의 추위와는 달랐다. 단순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 그리고 매캐한 아궁이 연기 냄새를 동반했다. 이렇듯 쓸쓸하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마을 가장 끝에 있는 박진우의 작은 집만은 유난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비록 허름한 단층집이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집안 여인의 부지런한 손길을 짐작했다. 유일한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은 밖에 짙은 안개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데 마치 망망대해 위 작은 등대 같았다. 집안에서는 박진우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숯을 조심스럽게 뒤적이고 있었다. 올해 35살인 진우는 다부진 체격에 비바람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1년 내내 땅에 등을 대고 하늘을 보며 일하는 농부의 거친 손을 가진 사내였다. 그의 얼굴은 선량하고 고단해 보였지만 두 눈은 언제나 순박함과 형언하기 힘든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그의 얼굴을 비추자 작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아내 이수지는 이제 막 30이 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여자들이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이 가난한 마을에서 수지는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크고 맑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는 늘 그녀의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과 효심 깊은 마음씨로 산수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불렸다. 낡은 나무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질그릇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즐겁게 들려왔다.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좀 더 자지. 수진의 목소리는 계곡물처럼 맑고 부드러웠다. 진우가 돌아보며 더욱 환하게 웃었다. 일찍 일어나서 밭에 올라갈 준비해야지. 마지막 남은 고구마 캐야 해. 설이 내리면 다 망가질 거야. 그때 안방에서 잠결에 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그들의 8살 아들 박민준이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특히 까맣고 총명한 눈이 그랬다. 아이는 아빠 품에 파고들어 낡은 소못에 얼굴을 묻고 온기를 찾았다. 진우는 아들을 힘껏 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풋풋한 냄새를 맡았다.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똑똑한 아들, 화목한 가정은 가장 큰 재산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전부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다. 흰죽에 꿀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뜨거운 죽김이 추위를 몰아내고 집안과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진우는 노랗게 잘 익은 고구마 한 조각을 집어 호호 불어 아들에게 먹여주었다. 민준이는 입을 오물거리며 활짝 웃었다. 수지는 두 부자를 바라보며 행복이 가득 담긴 눈으로 미소 지었다. 산수리의 혹독한 겨울을 배경으로 한 이 가족의 모습은 마치 작지만 꿋꿋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다. 모든 추위와 어둠을 몰아낼 만큼 충분한 빛과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행복의 불씨가 곧 운명의 밤에 들이닥칠 잔혹한 광풍에 의해 영원히 꺼져버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해가 짙은 안개를 뚫으려 애썼지만 온 세상을 뿌옇고 희끄무리한 색으로 물들일 뿐이었다. 아침 식사 후 박진우는 밭으로 갈 채비를 시작했다.
그의 고구마 밭은 흑송산 중턱의 위태로운 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집에서 걸어서 거의 2시간이 걸렸다. 그는 한 번 올라가면 오가는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임시로 지어놓은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곤 했다. 그는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가져와 작업복 몇 벌과 날카로운 벌초용 칼, 낡은 손전 등 그리고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주먹밥 몇 개를 차곡차곡 챙겨 넣었다. 이수진은 옆에 서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남편의 옷주름을 펴주었고 입으로는 계속 당부의 말을 들어놓았다. 날씨 추우니까 옷 더 챙겨 입어요. 반에 산에는 이슬이 심하게 내린대요. 주먹밥에 깨소금도 좀 더 넣었으니 싱겁지 않게 먹어요. 알았어. 당신은 늘 걱정이 많다니까. 진우가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하룻밤만 자고 바로 올게. 이번 것만 다 켜서 팔면 민준이 새 겨울옷 사줄 돈이 생길 거야. 지금 입는 옷은 너무 짧아졌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갈 준비 다 됐냐?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박진우의 중마고우인 김태식, 36세였다. 태식은 네모난 얼굴에 진우처럼 피부가 검게 그을렸지만 더 환한 인상이었다. 그는 늘 활짝 웃는 얼굴과 열정적이고 싹싹한 태도로 누구에게나 첫 만남부터 호감을 샀다. 산수리에서 진우와 태식의 우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고구마 한 개, 담배 한 기비도 나눠 피우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서로를 도왔다. 태식이냐? 아직 늦잠 자는 줄 알았네. 진우가 반갑게 대꾸했다. 오늘 네가 산에 간다고 해서 뭐 도와줄 거 있나 보러 왔다. 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수진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농담주로 말했다. 재수씨, 남편 하룻밤 없다고 외로우면 어떡해? 수진은 어색함이 섞인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다. 태식씨는 늘 농담이시네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진우 일찍 출발해야지. 태식은 선을 저으며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힘껏 쳤다. 짐은 다 쌌냐? 내가 좀 들어줄까? 다 쌌어. 가벼운 것들이라 괜찮아. 진우는 바구니를 어깨에 매며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네가 집에 좀 신경 써줘. 무슨 일 있으면 애 엄마랑 애 좀 도와주고. 걱정 마라. 그건 당연하지. 태식은 마치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탕함이 가득했다. 네 아내는 내 재소시고 네 아들은 내 조카나 마찬가지야. 누가 감히 건드리면 내가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릴 테니. 진우는 큰 소리로 웃으며 친구를 완전히 믿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등을 돌리는 아주 짧은 순간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형이 재수 씨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욕망과 질투, 그리고 그 너머에 검고 깊은 계략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그의 열정적인 미소와 외모 뒤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진우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화를 신고 문을 나서려 할 때 김태식이 갑자기 그를 불러세웠다. 아, 진우야, 깜빡할 뻔했네. 태식은 마당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자전거로 달려가 작은 천가방을 가져왔다. 그는 돌아와 진우 앞에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 진우는 놀라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모양이 꽤 특이한 고구마 몇 개가 들어있었다. 길쭉하고 특히 껍질이 검붉은색에 가까웠다. 이건 무슨 고구마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진우가 물었다. 태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희죽 웃었다. 새 품종이야. 읍내 사는 친척한테 얻었는데 일본 고구마라더라. 속은 단호박처럼 노랗고 퍽퍽하면서도 달아서 우리 집 꿀고구마보다 훨씬 맛있대. 그는 진우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며 여전히 자연스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네가 산에 가고 집에 재수 씨랑 애만 있으니 좀 맛보라고 가져왔어. 온 김에 재수 씨한테 한번 쪄서 먹어보라고 부탁 좀 해. 진짜 맛있으면 다음 농사 때 우리 같이 심어서 팔면 돈 좀 될 거야. 그 부탁은 지극히 평범하게 들렸고 심지어 좋은 친구로서의 관심과 사업 협력 정신을 보여주는 듯했다. 순박한 성격의 친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박진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기쁘게 고구마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 넌 항상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진우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여보, 태식이가 고구마 줬어. 이따가 한번 쪄서 먹어봐. 그리고 내일 내가 돌아오면 어땠는지 얘기해줄게. 민준이를 데리고 아빠를 배웅하러 나온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태식씨. 그녀는 남편에게서 고구마 자루를 건네받으며 차갑고 단단한 고구마의 감촉을 느꼈다. 그녀 역시 아무런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이웃 간의 평범한 나눔, 소박한 선물일 뿐이었다. 그럼 나 간다. 김태식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진우야. 밤에 잘 때 오두막 문단속 잘하고. 알았어, 진우가 대답했다. 태식이 떠난 후 진우는 다시 한번 아내와 아들을 껴안았다. 그는 아들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있어. 내일 아빠가 선물 사올게. 그리고 그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갈게. 당신이랑 민준이 조심하고 있어. 네, 다녀오세요. 박진우는 몸을 돌려 흙길 위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나무 바구니를 맨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을 끝 대나무 숲 뒤로 사라져 희뿌연 안개 속으로 잠겼다. 수진과 아들은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앞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자색 고구마가 든 자루를 나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악마의 도구이자 자신과 어린 아들의 평화로운 삶을 집어삼킬 끔찍한 운명의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친구의 고구마를 쪄보라는 부탁은 실은 죽음의 암호였다. 겨울의 힘없는 태양은 금세 흑송산 너머로 져버리고 차갑고 적막한 밤이 찾아왔다. 위태로운 산비탈 밭에서 박진호는 큰 고구마 두둑 하나를 다 캤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임시 오두막으로 들어가 작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갓 캔 고구마 몇 개를 구웠다. 고구마 굽는 고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노동의 결실이 주는 향기였다. 모닥불 옆에 앉아 진우는 아내가 싸준 주먹밥과 뜨거운 고구마로 저녁을 먹었다. 그는 집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생각했다. 지금쯤 두 모자는 저녁을 다 먹었겠지. 수진이가 태식이가 준 자색 고구마를 쪄봤을까? 그 녀석 말처럼 맛있을까?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자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 산속의 추위와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오두막 벽에 등을 기댔다. 맑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산속의 밤은 정말 고요했다. 귀뚜라미 소리와 갈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진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래 산소리 마을, 그의 집에는 또 다른 정적, 죽음의 정적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수진도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준 뒤였다. 민준이는 한참을 놀더니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아들을 일찍 재웠다. 잠들기 전 아이는 잊지 않고 물었다. 엄마, 내일 아빠 진짜 와요? 그럼 우리 민준이 보러 내일 아빠 오실 거야. 수진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아이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아들이 깊이 잠든 후 수진은 집안을 정리했다. 식탁 위에 놓인 태식이 준 자색 고구마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당부가 생각나 그녀는 고구마 몇 개를 꺼내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불 위에 올렸다.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아들의 찢어진 옷을 꿰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겨울 북서풍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수지는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더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작은 연탄 화로를 피울까 생각했다. 이 산골 마을 가난한 집들이 겨울마다 흔히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산수리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짙고 무겁게 느껴졌다.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대신 으스스하고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뚝 그쳤다. 벌레 소리도 잠잠해졌다. 온 마을이 절대적인 침묵,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겼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들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박진우의 집에 다가왔다. 그림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고 관찰했다. 집안의 등잔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운명의 밤이 산수리에 진정으로 내려앉았다. 잔혹한 음모와 병적인 욕망으로 꾸며진 끔찍한 비극이 연약한 여인과 잠든 어린아이만 있는 작은 집에 굳게 닫힌 나무문 뒤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새벽이 흑송산 정상 위로 밝아오며 남아있던 안개자락을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박진우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다. 몸은 뻐근했지만 정신은 상쾌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갓 캔 고구마 자루를 어깨에 메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하룻밤 떨어져 있던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는 아내가 인자한 미소로 달려나와 맞이하고 아들이 품에 안겨 제잘거릴 모습을 상상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짧게 느껴졌다. 진우는 경쾌하게 걸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대나무 숲 뒤로 익숙한 집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수년간의 습관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나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진우는 약간 의아했지만 아내가 부엌에서 바쁘거나 아들이 아직 늦잠을 자고 있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는 마당으로 서둘러 들어섰다. 이상한 침묵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산속의 밤의 고요함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텅 비고 차가운 죽음의 침묵이었다. 평소라면 멀리서 그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왔을 누렁이가 오늘은 부엌 구석에 웅크린 채 낑낑거리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무로 된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진우는 고구마 자루를 내려놓고 문으로 다가가 밀어보았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수진아, 민준아, 아빠 문 좀 열어줘.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돌아왔다. 불안한 감정이 진우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집 주위를 돌며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침실 창문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들으려 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 민준의 고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걱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나무 창살이 더 듬성듬성한 부엌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문도 닫혀 있었지만 빗장은 헐거워 보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창틀을 흔들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나무 빗장이 부러지며 창문이 살짝 열렸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작은 창문 틈으로 몸을 비집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음식 냄새도 평범한 아궁이 연기 냄새도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박진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진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닐 끔찍한 장면이었다. 좁고 어두운 침실, 유일한 나무 침대 위에 아내 이수진과 아들 박민준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낡은 소미불을 함께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마치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수진의 얼굴은 평온했고 민준이는 꿈속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의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푸르스름했으며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다. 숨소리도 가슴에 오르내림도 없었다. 생명은 이미 그들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 방구석 침대 발치에는 흙으로 구운 연탄난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의 연탄은 거의 다 타서 하얀 잿더미만 남았지만
여전히 희미한 열기와 함께 숨막히는 죽음의 가스를 내뿜고 있었다. 방 안에 짙은 연탄 냄새와 절대적인 침묵이 뒤섞여 죽음의 신이 내려앉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진아, 민준아!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에 찬 절규가 진우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달려갔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뺨을 만졌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죽음의 냉기였다. 그는 아내의 몸을, 작은 아들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잠 좀 그만 자. 내가 왔잖아. 하지만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들의 몸은 그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잔인한 현실이 거대한 망치처럼 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없었다.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세상 전부를 그가 산에서 잠든 사이에 도둑맞은 것이었다. 극심한 고통은 광기로 변했다. 진우는 차갑게 식은 두 시신을 끌어안고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말이 되지 못하고 절망에 가득 찬 부서진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벽을 마구 쳤다. 마치 육체적 고통이 마음을 찢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듯이 작은 집 전체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절규와 비통한 울음소리로 흔들렸다. 박진우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산수리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진우가 넋나간 채 두 시신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광경을 목격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걸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연탄난로를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고, 연탄가스 중독이구먼.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어서 문 다 열어서 환기시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대문을 활짝 열고 어떤 이는 모든 창문을 열었다. 건장한 남자 몇몇이 진우를 두 시신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아내와 아들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마을 이장인 나이 많고 덕망 있는 남자가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젊은이 한 명에게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와 마당 안팎을 가득 메우고 웅성거렸다. 연탄 냄새는 옅어졌지만 대신 비통함과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파출소장이 침실로 들어섰다. 그는 현장을 훑어보았다. 침대 위에 두 희생자, 방구석의 연탄난로, 이미 활짝 열린 창문과 대문. 그는 처음 사건을 발견한 이웃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처음 들어오셨을 때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경찰 양반, 너무 안 됐어요. 할머니는 흐느꼈다. 내가 달려왔을 땐 진우가 아내랑 아들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문은 다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연탄 냄새가 자욱했지. 아마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수진이가 아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방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다가 이런 변을 당한 모양이야. 할머니의 설명은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파출소장이 생각하던 것과도 일치했다. 이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밀폐된 방에서 난방을 위해 연탄을 피우다 가스에 중독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드물지 않았다. 현장의 모든 초기 정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고라는 것. 파출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몇 자 적었다. 그는 사건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울다 지쳐 넋이 나간 박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박진우 씨, 진정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압니다만 가신 분은 이미 가셨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들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사고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부터 파출소 경찰까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명백한 사실이라는 장막, 합리적인 설명이 빠르게 세워졌다. 극심한 고통에 빠진 박진우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비극적인 참상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의 열쇠가 될 아주 작은 균열,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망자가 2명인 사건이었기에 절차에 따라 사건 파일은 파출소에서 군경찰서 수사과로 이관되었다. 보통 이런 명백한 사고로 보이는 사건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있었다. 군경찰서 형사팀에 최근 도시에서 전근온 새로운 경위가 부임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강지혁, 나이는 32살이었다. 강지혁은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비통한 분위기를 몰아내지 못하던 한낮에 산수리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요란한 경찰차를 타지 않고 젊은 대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왔다. 지혁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현지 동료들보다 피부가 하얀 편이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경찰복을 입고 얇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 산전수전 다 겪은 형사라기보다는 학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지혁이 박진우의 집 현장에 들어섰을 때 형사팀장인 최 반장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경험 많은 주름이 가득한 나이든 남사였다. 최 반장은 부하들에게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강형희, 어서 와. 최 반장이 지혁과 악수했다. 그의 악수는 힘찼다. 오자마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맡게 됐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혁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반장은 한숨을 쉬며 안쪽을 가리켰다. 비극적인 사고야. 엄마가 아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밀폐된 방에서 연탄을 피웠다가 둘 다 변을 당했어. 남편이 오늘 아침에 밭에서 돌아와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지. 여기서는 겨울마다 이런 일이 몇 건씩 일어나. 주민들한테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러도 소용이 없어. 지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안경 너머 그의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는 비극이 일어난 침실로 서둘러 들어가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누워있는 개에게 머물렀다가 모여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태도는 달랐다. 명백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관찰하며 의도적으로 현장 상황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팀장님, 현장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지혁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최 반장이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별로 볼 건 없을 거야. 현장은 이미 다 훼손됐어. 가족이며 이웃들이 계속 드나들어서 우리도 그냥 사건 기록만 하고 있는 중이야. 강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모두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2시신은 이미 옮겨졌지만 비통한 공기와 죽음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침실로 들어섰다. 방은 대충 정리되었지만 침다와 연탄난로의 위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최 반장과 몇몇 대원들은 문가에 서서 기다렸다. 그들은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혁은 대충 훑어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연탄난로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작은 막대기로 재를 가볍게 헤쳐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낡은 나무 창문은 2짝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창문을 닫아보았다가 다시 열어보았다. 그는 빗장을 보고 창문 가장자리를 살폈다. 그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최 반장은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때, 강경위, 뭐 이상한 거라도 있나? 지혁이 돌아보며 장갑을 벗었다. 팀장님, 아직 이 사건을 사고로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혁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최 반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든 게 명백하잖아. 목격자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사고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혁은 도전적인 태도 없이 단지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연탄난로의 위치가 침대 발치와 너무 가깝습니다. 둘째,
초기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부엌 창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중대사건 절차에 따라 부검을 지뢰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이 건의는 정말로 긴장감을 유발했다. 시골 지역에서 부검, 즉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특히 유가족이 이미 큰 슬픔에 잠겨있고 사고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최 반장은 언성을 높였다. 강경이, 자네는 도시에서 막 와서 여기 풍습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죽은 사람은 편히 가게 둬야 해.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워. 우리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 이 사건은 명백한 사고야. 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팀장님, 그게 절차입니다. 강지혁은 단호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교묘하게 위장된 살인사건이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가 될 겁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며 제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역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의 단호함에 최 반장은 불만스러웠지만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경험을 중시했지만 규율을 준수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부하의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태도 앞에서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알았어. 최 반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유가족과 상부에 설명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될 거야. 알겠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점에 충돌이 일어났다. 한쪽은 현실적인 경험과 구시대적인 동정심, 다른 한쪽은 현대적이고 세심하며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는 수사 방식이었다. 이 보이지 않는 대결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사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현장 봉쇄 명령이 내려졌다. 강지혁은 자신의 명예를 희미한 직감에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모든 사람이 떠나고 박진우의 집이 봉쇄선으로 둘러싸인 후 강지혁은 혼자 다시 돌아왔다. 더 이상 소란도 울음소리도 수군거림도 없었다. 비통한 정적과 그만이 남았다. 그는 봉쇄선을 넘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는 생각을 집중하고 모든 감각으로 현장을 느끼기 위해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원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늦은 오후에 희미한 자연광이 문틈으로 스며들게 했다. 그는 집 중앙에 서서 눈을 감고 운명의 밤을 재구성하려 했었다. 그는 이수진이 아이를 재우고 연탄불을 피우고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무언가 맞지 않았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침실로 곧장 들어갔다. 이번에는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시작했다. 그는 줄자로 연탄난로에서 침대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창턱의 높이, 방의 크기를 쟀다. 모든 수치는 작은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그는 특히 방의 환기 시스템에 주목했다. 이 방은 대부분의 시골집처럼 완벽하게 밀폐되어 지어지지 않았고 문 아래나 창문 가장자리에 항상 작은 틈이 있었다. 연탄 한 장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양으로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했을까? 아니면 방이 비정상적으로 밀폐되었던 것일까? 그 생각이 지역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 한번 문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침실로 들어가는 나무 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바로 그것이었다. 아침부터 그를 찜찜하게 했던 느낌은 모두 이 창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창문 두 짝을 활짝 열었다. 나무 창틀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창틀과 창턱의 모든 센티미터를 만져보았다. 그는 창문 두 짝이 닫혔을 때 생기는 좁은 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작은 손전등으로 가장 구석진 곳들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창틀 맨 바깥쪽 가장자리, 두 나무 창문이 닫힐 때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섰다.
그곳에는 아주 작아서 올바른 각도의 빛 아래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투명 테이프 조각이었다. 길이가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각이 낡은 페인트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그것은 먼지가 가장자리에 달라붙어 약간 변색될 만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분명히 테이프였다. 강지혁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용 핀셋으로 테이프 조각을 떼어내 작은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왜 여기에, 그것도 창문 바깥쪽 가장자리에 테이프 조각이 있는 걸까? 그는 추리를 시작했다. 만약 안쪽에 있는 사람이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을 밀봉하고 싶었다면 가장 편리한 안쪽 면에 테이프를 붙였을 것이다. 굳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뻗어 맨 바깥쪽 가장자리에 작은 테이프 조각을 붙인 다음 다시 창문을 닫을 이유가 없었다. 그 행동은 오직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피해자가 창문을 닫은 후 밖에서 테이프를 사용해 틈새를 밀봉한 것이다. 그는 여러 겹으로 붙였겠지만 작업을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테이프를 모두 떼어냈다. 하지만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남겨진 것이다. 범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이 보이지 않는 단서는 이제 외부에서 현장에 개입한 제3의 인물, 유령의 존재를 고발하는 소리 없는 절규가 되었다. 작은 테이프 조각은 강지혁의 마음속에서 사건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비극적인 사고에서 그것은 지극히 교묘하고 잔인하게 계산된 살인 시나리오로 변했다. 그는 창턱에 앉아 머리를 최대한 가동시키며 새로운 가설에 따라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범인, 누군가가 피해자 가족의 생활 패턴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박진우가 집에 없고 이수진 모자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집에 침입했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집안에 있었다. 그는 이수진과 아이를 제압했다. 아마도 폭력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 그들을 의식을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침대에 눕혀 마치 잠든 것처럼 현장을 위장했다. 다음으로 그는 미리 피워둔 연탄 난로를 방 안으로 가져왔다. 계획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방이 완벽하게 밀폐되어야 했고 조금의 공기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창문을 굳게 닫았지만 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창문의 모든 틈새를 밖에서 테이프로 밀봉했다. 방이 완벽한 독가스 함정이 되었다고 확신한 후 그는 떠났다. 떠나기 전에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모두 떼어냈지만 실수로 한 조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문을 안에서 잠갔다. 아마도 문틈으로 직접 만든 도구를 사용해 완벽한 자살 또는 사고 현장을 꾸몄을 것이다. 이 가설은 모든 불합리한 점들을 설명해 주었다. 범인이 놓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웠던 난로의 위치, 범인이 위장했기 때문에 안에서 잠겨있던 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는 창문 바퀴의 테이프 조각의 존재.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범인은 누구이며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는 이 가족과 지극히 친숙한 사람, 심지어 친척이나 이웃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야만 진우의 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강지혁은 일어섰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그는 이제 수사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사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잔인한 범죄와 싸우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검 결과를 얻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기 위한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될 것이며 아마도 더 끔찍한 비밀들을 드러내줄지도 몰랐다. 다음 날 강지혁은 공식 진술을 듣기 위해 박진우를 군 경찰서로 불렀다. 진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울어서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은 건강하고 다부진 남자를 넉나간 그림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지혁 맞은편에 앉아 거친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고 있었다. 지혁은 신문하듯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진우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온화하고 동정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씨,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지 압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물어보십시오, 형사님. 제 아내와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혁은 진우가 밭으로 가기 전 아침부터 돌아와 비극을 발견하기까지의 일들을 순서대로 묻기 시작했다. 진우는 흐느끼며 고통스럽게 진술했다. 그는 마지막 아침 식사, 아내와의 대화, 김태식이 놀러와서 자색 고구마를 준 일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혁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누구와도 다투거나 원한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하고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당신은 밭에 있는 오두막에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수사 절차였다. 진우는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밭은 외진 곳에 있어서 그 언덕 전체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혼자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이 진술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박진우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전혀 없었다.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위장한 뒤 밭으로 이동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지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진술을 기록했다. 그는 지금 이 슬픔에 잠긴 남편이 잠재적인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혁의 직감은 이 남자의 눈에 담긴 슬픔이 진짜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절망은 연기가 아니었다. 조사가 끝나고 지혁은 진우를 위로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돌려보냈다. 진우의 힘없는 뒷모습이 방을 나설 때 젊은 형사가 지혁에게 물었다. 경위님, 설마? 지혁이 말을 끊었다. 증거가 없으면 추측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는 기록 수첩을 보며 김태식과 자색 고구마라는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다.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단서는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난 낯선 요소들이었다. 그는 이 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했다. 이틀 후 법의학실에서 예비 부검 보고서가 도착했다.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었다. 최 반장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회의감이 남아 있었다. 보고서는 이수진 모자의 주된 사인이 일산화탄소 CO 중독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의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는 매우 높았고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연탄가스를 흡입한 것과 일치했다. 여기까지 읽은 최 반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역에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거봐,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지혁은 조용히 보고서의 뒷부분을 계속 읽었다. 그리고 그는 한 줄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은 뒤 고개를 들어 팀장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팀장님, 피해자 이수진 씨의 위 내용물 검사 부분을 보십시오. 최 반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그리고 경험 많은 그의 얼굴색도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성 피해자 이수진의 위액에서 고농도의 벤조디아제핀 수면 안정제 잔류물이 검출됨. 수면제. 이 단서는 마치 방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것은 사고라는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신병력이 없는 건강한 일반 여성이 왜 하필 자신과 아들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그날 밤에 고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는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최 반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회의감은 사라지고 대신 분노와 함께 강지혁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옳았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사건은 공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수면제의 존재는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누군가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수진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다. 왜? 그녀가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깊이 잠들어 연탄가스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강지혁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부검을 직접 집도한 법의관이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다. 강경위, 예비 보고서에 기록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새로운 발견이 있어 지금 바로 올 수 있겠어? 지혁과 최 반장은 즉시 법의학센터로 향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법의관은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별말 없이 작은 밀봉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조직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게 뭡니까? 최 반장이 물었다. 사람 피부 조직이요. 법의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피해자 이수진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했어. 10손가락 모두에서. 이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 혹은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 그녀는 약했지만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할퀴었소. 지혁과 최 반장 모두 얼어붙었다. 몸싸움. 그것은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법의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가장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 증거와 체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여성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결론 내릴 충분한 근거가 있어. 수면제 발견이 폭탄이었다면 이 정보는 모든 초기 가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진과도 같았다. 성폭행. 그 두 단어가 차갑고 잔인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짐승 같고 혐오스러운 범죄의 그림을 그려냈다. 범인은 단지 살인만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아마도 수면제를 먹인 후에. 이수진의 미약한 저항은 아마도 그녀가 그 악몽 속에서 갑자기 깨어났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최 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늙은 팀장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다. 젠장, 어떤 짐승 같은 놈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강지혁도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피부 조직이 담긴 증거물 봉투를 바라보았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범인의 생물학적 서명, 황금 같은 증거였다. 만약 이 조직 샘플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사건은 해결될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은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즉시 특별수사본부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 밝은 조명 아래 법의학 기관에서 온 정보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극도로 무겁고 긴장되었다. 사고에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범인이 현장을 지극히 교묘하게 위장한 특수 중대 살인 및 강간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처음에는 이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최 반장이 이제는 가장 세게 책상을 내리치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이다. 악마 같은 놈이 우리 관할 구역에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감히 우리 법집행기관을 속이려 연극까지 꾸몄다.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한다. 반드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회의실의 모든 수사관들이 동의했다. 이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압박이 가해졌다. 범인은 충동적인 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자였다. 그는 영리하고 잔인했으며 아마도 여전히 산수리 마을 어딘가에 숨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지어 친절한 이욕 행세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강지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범인은 미리 수면제를 준비했고 피해자 이수진에게 먹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약에 취하자 그는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미약하게 저항했고 범인의 피부 조직을 손톱 밑에 남겼습니다. 그는 보드에 화살표를 그렸다.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범인은 입막음을 위해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칼이나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인 연탄가스 질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연탄 난방 습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완벽한 사고 현장을 꾸몄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렸다. 그는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히고 연탄 난로를 방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밖에서 테이프로 창문을 밀봉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한 조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고 도주했습니다. 범죄의 그림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했다. 이제 문제는 지혁이 보드에 큰 물음표를 그리며 물었다. 범인은 누구인가?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유령, 정체불명의 피부 조직 조각과 공업용 테이프 조각 외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기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논리에 따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주요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이수진의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자 모든 의심은 즉시 박진우에게 쏠렸다. 남편의 경우를 다시 검토해 봅시다. 나이든 수사관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첫째, 그는 알리바이가 없어. 산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증인이 없지. 범행 후 밭으로 올라갈 시간은 충분했어. 둘째, 동기.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들 가족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부부 갈등은 가장 흔한 살인 동기 중 하나야. 셋째, 성폭행. 첫 번째 수사관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질투에 눈이 멀어 폭력적으로 변했거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독착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 짐승 같은 욕구를 채우고 실수로 아내를 죽인 뒤 겁에 질려 입막음을 위해 아들까지 죽이고 연탄가스 연극을 꾸민 거지. 이러한 주장들은 잔인했지만 고전적인 수사 논리에는 완벽하게 부합했다. 박진우는 슬픔에 잠긴 가여운 남편에서 순식간에 수사팀 대부분의 눈에 제일 용의자가 되었다. 최 반장도 범인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맞아,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그의 모든 슬픔은 그저 연기일 수도 있어. 오직 강지영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주장들을 반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진우를 직접 만났던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의 슬픔, 그의 눈에 담긴 절망은 도저히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직감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진우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합시다. 이번에는 용의자 신분으로.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차 한 대가 박진우가 아내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산수리 마을로 향했다. 이웃들의 놀라움과 수군거림 속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남자는 군 경찰서로 연행되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비극의 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차가운 조사실, 흰 조명이 철제 책상을 곧장 내리쬐고 있었다. 박진우는 맞은편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연행되어 온 후에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온화한 태도의 강지혁이 아니라 최 반장과 다른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엄격했다. 박진우 씨, 최 반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 아내와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커졌다. 살해당했다고요?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제 아내와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최 반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은 뭘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밭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진우가 더듬거렸다. 혼자. 옆에 앉을 수사관이 언성을 높였다. 증인도 없는 진술을 우리가 믿을 것 같나?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진우는 흥분하기 시작하며 벌떡 일어섰다. 앉아! 최 반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아내와 갈등이 있었지, 안 그래? 그녀를 때리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다 실수로 죽였지. 그러고 나서 입막음을 위해 아들까지 죽인 거 맞지? 그 비난의 말들은 피 흘리는 진우의 심장에 칼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했다.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이 바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당신들은 누명을 씌우고 있어. 나는 내 목숨보다 아내와 아들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쓰레기야. 범인도 못 잡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 분노와 극심한 고통에 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두 수사관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해야 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압박과 긴장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질문과 유죄를 단정하는 가설들을 던졌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적인 결백 주장 외에 진우는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강지혁은 밖에서 일방적인 유리를 통해 조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무력함과 절망을 보았다. 그는 또한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동료들의 격의를 보았다. 그는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박진우가 천인공노할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사건은 위험한 갈림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압박적인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박진우는 수사를 위해 구금되었다. 상부의 압박은 점점 더 커졌고 수사팀에 신속한 범인 검거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우가 범인이라고 믿었고 시간과 압박을 더하면 그가 결국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뿐이라고 믿었다. 그는 진우에게 집중하는 대신 남편의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흑송산 지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산을 오가는 사람들이나 약초꾼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우연히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찰복을 입지 않고 낡은 재킷을 걸친 채 약초를 사러 온 사람 행세를 했다. 그는 산기슭의 작은 찻집들을 돌아다니며 약초꾼이나 산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찾았다. 하루 종일 끈질기게 물어본 끝에 행운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씨라는 이름의 노련한 약초꾼 노인을 만났다. 지역이 진우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운명의 그날 밤에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묻자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산수리 사는 그 착한 박서방 말인가? 김씨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지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봤지. 김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에 내가 산 꼭대기에서 족제비 덫을 놓고 있었어. 자정 가까이 돼서 그 친구 고구마밭을 지나가는데 오두막에서 아직 불빛이 깜빡이더라고. 내가 한번 불렀더니 그 친구가 오두막에서 나왔어. 우리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담배도 한 대 나눠 피우고 나서 내가 갈 길을 갔지. 그 친구는 분명히 밤새 거기 있었어.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을 거야. 밤에 산길은 걷기 힘들어서 마을까지 내려오려면 서너 시간은 걸렸을 테니. 김 씨의 증언은 박진우에 대한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는 번개와도 같았다.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증인에게서 나온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였다. 강재혁은 즉시 김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공식 진술을 받았다. 이 새로운 증거 앞에서 수사팀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최 반장은 약간 체면을 구겼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즉시 박진우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진우가 유치장에서 나왔을 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해친 범인으로 취급받았던 짧은 시간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진짜 범인은 여전히 밖에 있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풀리자 수사팀은 또 다른 전형적인 대상, 즉 그 지역의 전과자들에게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군 관내의 모든 전과자, 특히 강간, 절도, 공공질서 문란 등의 전과가 있는 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검토 작업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각 수사팀이 여러 마을로 파견되어 모든 기록을 다시 살피고 각 대상자를 확인했다. 몇몇 이름이 빠르게 용의선상에 올랐다. 첫 번째는 전륜발이 태호라는 이름의 마약 중독자로 절도죄로 막 출소한 자였다. 그는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온갖 비행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즉시 소환되었다. 하지만 한참을 횡설수설하던 그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그날 밤 그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파출소에 체포되어 밤새 유치장에 있었다. 다음은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혼자 살며 성격이 괴팍하여 딸이 있는 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한 달 넘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못하는 상태임이 밝혀졌다. 수십 명의 다른 대상자들도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들 모두 과거는 불량했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는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 수사 방향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형사사범 검토와 병행하여 다른 수사팀은 피해자 이수진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했다. 수사관들은 산수리 마을로 파견되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웃들과 수진의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모두 칭찬뿐이었다. 이수진은 덕망 있고 온화하며 남편과 자식 그리고 농사일밖에 모르는 여자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절대 혼자 어디를 가지 않았고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관계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연락처와 통화 기록에는 남편, 가까운 친척, 그리고 마을의 여자친구들 번호뿐이었다. 낯선 번호도 의심스러운 메시지도 없었다. 수사는 마치 벽에 부딪힌 듯했다. 범인은 낯선 사람도 전문 범죄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외도 관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 가족의 삶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다. 수사팀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압박은 날마다 커져갔다.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건은 마치 산수리 마을의 아침 안개처럼 짙은 안개 속에 잠겼다. 혼란과 교착 상태의 그 시간 동안 항상 박진우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태식이었다. 비극이 일어난 이후로 태식은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진우가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 친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는 진우를 의심했던 자들을 저주하고 불공정한 법을 욕했다. 그는 이수진과 민준의 장례식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챙겼다. 김태식의 복은 함께 나누고 화는 함께 짊어지는 친구의 모습은 산수리 마을 전체를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만들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거의 진우의 집으로 이사하다시피 했다. 그는 친구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진우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밤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슬픔을 달랬다. 그는 입만 열면 가장 악독한 말로 범인을 저주했다. 어떤 개자식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잡기만 하면 그놈 가죽을 벗겨서 백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영리하고 추리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교묘하게 가설을 제시하며 진우와 이웃들의 의심을 전름거리 태우에게로 돌렸다. 나는 그 전름거리 태우놈이 제일 의심스러워. 그놈처럼 인간성을 상실한 마약쟁이나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지. 그놈 알리바이도 파출소 경찰들이 서로 감싸주다가 만들어준 걸지도 몰라. 김태식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고 진실했다. 슬픔에 잠긴 박진우를 포함한 그 누구도 어떤 허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모두에게 그는 우정의 귀감이자 진정한 의형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슬픔과 분노에 찬 얼굴 뒤에는 자신의 범죄 결과를 즐기며 모두가 자신이 만든 연극 속에서 허둥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지혁도 피해자 가족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김태식과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다. 대화는 태식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혁에게 차를 대접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기색이 역력했다. 형사님, 저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진운의 가족은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했고 아이는 착했는데 왜 하늘은 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셨을까요? 지혁은 조용히 들었다. 그는 태식과 진우의 우정, 그리고 그가 그들 가족에 대해 아는 것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태식은 모든 것을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함께 자란 어린 시절, 즐겁고 슬펐던 추억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진우를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칭찬했다. 그는 또한 이수진에게도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그녀가 현명하고 부지런한 재수씨였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가족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혹은 이수진 씨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나요? 지혁이 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전혀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아, 그런데 최근에 그 절름발이 태호놈이 진운의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몇 번 봤습니다. 한 번은 그놈이 마당에서 빨래하는 수진 씨를 훔쳐보는 것도 봤어요. 그놈 눈빛이 아주 음흉했습니다. 진우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다시 한번 태식은 교묘하게 주의를 이미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절름발이 태호에게로 돌렸다. 그는 함정을 파려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면담이 끝나고 강지혁이 보기에 겉으로는 김태식에게서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좋은 친구이자 유용한 증인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태식의 말과 행동에 무언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완벽함이 때로는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강지혁은 다시 한번 산소리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는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주민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들으며 잃어버린 조각을 찾을 수 있기를 달았다. 그는 마을 입구의 작은 찻집에 앉아 녹차 한 주 전자를 시켰다. 그는 찻집 주인은 70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고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과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날씨와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박재노 가족의 비극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 집 식구들 너무 안 됐어. 할머니가 혀를 찼다. 수진이는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했고 민준이는 또 얼마나 착하고 귀여웠는데 갑자기 그런 변을 당하다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들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할머니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그날 오후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내가 툇마루에 앉아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민준이가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 좀 있다가 진우 친구 태식이가 왔지. 그가 아이를 불러서 이상하게 생긴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 아이가 신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한테 자랑하더라고. 좀 있다 보니 태식이가 자전거를 끌고 가더군. 할머니의 이야기 속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디테일이 강지혁을 놀라게 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연스럽게 다시 물었다. 사탕이요? 태식 씨가 조카를 예뻐해서 준 거겠죠? 그렇겠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식이는 평소에 애들한테 사탕 같은 거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밖에 나와서 노는 걸 못 봤네. 강지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사탕. 바로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후에. 찻집을 나온 강지혁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단서로 복잡했다. 사탕. 이 단서는 즉시 부검 결과, 즉 이수진의 위에서 발견된 수면제와 연결되었다. 더 무서운 새로운 가설이 지역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혹시 그 사탕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왜 태식은 아이에게 그것을 먹였을까? 수면제의 목표는 이수진이었는데. 지혁은 사건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혹시 태식은 수면제를 넣은 사탕을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자랑했다. 이수진은 엄마의 본능으로 아이에게 먹이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탕을 맛보았을 수도 있다. 혹은 아이가 싫어해서 대신 먹어주었을 수도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김태식이 그 민감한 시점에 나타나 아이에게 낯선 사탕을 준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우연의 일치였다. 그것은 태식을 좋은 친구에서 잠재적인 용의자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었다. 수면제는 민준이가 아닌 이수진의 위에서 발견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나 사탕이라는 단서는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범인이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고 수면제 사용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강지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기존의 수사 방향들을 지웠다. 그는 새로운 도표를 그렸고 그 중심에는 김태식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이 새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범인의 모든 행동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친숙함. 범인은 피해자 가족과 주변 환경에 매우 익숙해야 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김태식은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는 진우가 하룻밤 집을 비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집 구조를 잘 알았고 의심받지 않고 집에 들어갈 방법을 알았다. 둘째, 준비성. 범인은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수면제를 준비했다. 사탕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집에 수면제를 들여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동기. 이것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였다. 왜 김태식이 그런 짓을 했을까? 겉으로는 그와 진우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강지혁은 그 우정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질투, 친구의 아내를 빼앗고 싶은 욕망. 넷째, 범행 후 행동. 태식이 슬픔을 표현하고 헌신적으로 진우를 돕고 교묘하게 의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은 모두 계산된 행동과 무서운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침착했다. 모든 화살표는 아직 희미했지만 점차 김태식을 향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식 같은 교활한 여우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가설이 형성되는 동안 강지혁은 중요한 증거물인 투명 테이프 조각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상급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는 결과가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다. 며칠 후 분석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다. 지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고서에는 이것이 공업용 테이프로 공장이나 기업에서 상품 포장용 상자를 봉인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접착제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테이프는 일반 잡화점에서 판매하는 사무용 테이프와는 달랐다. 공업용 테이프. 이 단서는 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혀주었다. 범인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 종류의 테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산수리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강지혁은 즉시 수사팀에 산수리 마을의 모든 노동 연령대 남성들의 직업 기록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그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산수리 마을 주민들의 직업 목록이 강지혁의 책상 위에 놓였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건설 현장 인부나 자요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큰 공장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혁은 끈기 있게 이름과 정보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김태식이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주업인 농사 옆 비고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읍내 명성가구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함. 가구 공장, 제품 포장을 위해 공업용 테이프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비록 희미하지만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김태식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자재를 사용하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다. 사탄과 테이프 조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로 김태식은 공식적으로 강지혁의 눈에 제1용의자가 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발견들을 최 반장에게 보고했다. 이번에는 늙은 팀장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로군. 최 반장이 이를 갈았다. 우리가 그놈에게 완전히 속았어. 김태식을 겨냥한 비밀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강지혁은 서둘러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너무 교활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것이었다. 그들은 덫을 놓아야 했다. 여우가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 완벽한 덫을. 지역은 가장 유능한 형사 2명을 농산물 상인으로 위장시켜 산수리 마을로 보내 김태식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게 했다. 그들은 그의 생활 패턴,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그에게 빚이나 다른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정보가 보고되었다. 김태식은 호탕한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고 읍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자주 질투했다. 그는 진우에게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질투와 시기심이었다. 형사들이 김태식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강지혁은 자신의 최후의 무기에 집중했다. 이수진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과학수사관은 이미 분석을 통해 범인의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의 손에 든 열쇠와 같았다.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맞는 자물쇠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조를 위해 김태식의 DNA 샘플이 필요했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만약 그를 소환해 혈액이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한다면 그는 즉시 경계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샘플을 채취해야 했다. 강지혁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마침내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혁과 최 반장은 다시 한번 김태식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친근한 표정으로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러 왔다는 이유를 댔다. 김태식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두 형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다시 차를 내왔다. 대화 중에 지혁은 담배 한 갑을 꺼내 태식에게 권했다. 태식 씨, 한 대 피우시죠. 진우 씨 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태식은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담배를 받았다. 그는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계속해서 좋은 친구 역할을 하며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맞은편 두 사람의 관찰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지혁도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들은 농사 이야기, 마을의 치안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식은 말이 많아질수록 제가 계속해서 책상 위 잿더리에 떨어졌다. 태식의 담배가 거의 다 타갈 무렵 최 반장이 기침하는 척했다. 쿨럭, 미안하군. 내가 담배 냄새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혁은 즉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끈 뒤 태식에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잿더리를 밖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지혁은 잿더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담배꽁초와 더 중요하게는 김태식의 침이 잔뜩 묻은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재를 버리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재빨리 핀셋으로 태식의 담배꽁초를 조심스럽게 집어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증거물 꽁투에 넣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김태식은 여전히 집안에 앉아 자신의 생물학적 서명이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태식의 집을 떠난 직후 강지혁은 즉시 증거물을 밀봉하고 직접 감정실로 가져갔다. 그는 긴급 감정을 요청했다. 수사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결과가 일치하면 사건은 해결될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루 후 결과가 도착했다. 강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과하게 건조한 글씨와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글씨였다.
결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자 김태식의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 샘플은 피해자 이수진의 손톱 및 피부 조직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100% 완전히 일치함. 일치, 황금 같은 증거,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친구의 탈을 쓴 악마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고 포위망은 좁혀졌으며 김태식의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강지혁은 결과서를 손에 든 채 차가우면서도 슬픔이 깃든 눈빛을 했다. 그는 범인을 찾았지만 그 대가는 한 가족의 파멸, 한 우정의 붕괴, 그리고 가난한 산수리 마을을 영원히 따라다닐 고통이었다. 밤이 내리고 산수리 마을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소름 끼치는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정적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경찰 번호판을 달지 않은 몇 대의 차가 조용히 마을로 진입하여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안전한 거리에 멈췄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신속하고 조용히 흩어져 김태식의 집 주위에 빈틈없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강지혁과 최 반장이 지휘 위치에 섰다. 모두의 얼굴은 긴장과 결의로 굳어 있었다. 모든 계산과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은 이 교활한 여우에게 도망치거나 저항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야 했다. 김태식이 막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밤 10시 정각, 최 반장이 명령을 내렸다. 대나무 문이 부서지며 형사들이 모든 방향에서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김태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태식 체포한다. 강지혁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차가운 수갑이 태식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완전히 기습을 당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항상 열정적이고 싹싹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형사님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를 체포하다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더듬거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 반장이 다가와 그의 얼굴 앞에 긴급 체포 영장을 들이밀었다. 착오 없어. 당신은 박진우 씨 댁에서 발생한 살인 및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는 거야. 서로 가서 얘기하지. 살인, 강간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태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활한 본성은 그를 계속해서 소리치게 만들었다.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해요. 당신들은 사람을 잘못 잡았어. 하지만 그의 억울하다는 외침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소란에 잠이 깬 이웃들의 경악과 놀라움이 가득한 시선 속에서 차로 연행되었다. 아무도 박진우의 좋은 친구이자 의형제였던 그가 그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일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군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흰 조명이 김태식의 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피의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수갑에 채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완강했다. 맞은편에는 강지혁과 최 반장이 조용히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신문하지 않고 침묵과 차가운 내벽의 압박이 서서히 그의 저항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 후 태식은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체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단지 제가 진우의 친한 친구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범인을 못 찾으니 희생양을 찾으려는 겁니까? 그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 반장이 비웃었다. 아직도 연기할 수 있나? 김태식, 네 연극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했나? 저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태식은 억울함을 호소하듯 소리쳤다. 진운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저 같은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격렬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우정과 자신의 인격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단호하면 경찰이 자신을 기소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는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강지혁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서류 가방에서 작은 밀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김태식 바로 앞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작고 투명한 테이프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 물건 알아보겠나? 지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식은 테이프 조각을 힐끗 보았다. 그의 동공이 살짝 수축했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냥 테이프잖아요. 뭐 특별한 거라도 있습니까? 맞아, 그냥 테이프지. 지혁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공업용 테이프야. 당신이 임시직으로 일했던 명성 가구 공장에서 쓰는 종류지. 태식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이 그렇게 작은 단서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다. 우리는 이걸 피해자의 침실 창문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발견했어. 지혁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태식을 꿰뚫어보며 말했다. 당신이 일했던 곳에서 나온 테이프 조각이 왜 살인사건 현장에서 나타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 저는 모릅니다. 태식이 더듬거렸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누군가 어디서 주워서 거기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죠. 그는 마지막 논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은 사라졌고 그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태식의 방어벽에 궤열이 생기는 것을 본 강지혁은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김태식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DNA 감정 결과서였다. 김태식은 종이를 보았다. 그는 과학 용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굵은 글씨로 밑줄이 쳐진 마지막 문장은 읽을 수 있었다. 김태식의 DNA 샘플은 현장에서 채취된 DNA 샘플과 일치함. 순간 조사실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김태식은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보고 다시 최 반장을 보았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완강함은 사라지고 대신 넉나간 표정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붕괴가 찾아왔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벽이 단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책상 위로 머리를 박고 두 어깨를 들썩였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가득 찬 흐느낌이 조사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저항은 무의미해졌다. 한참을 울던 김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고 붉게 충혈된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끊기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악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태식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는 박진우가 처음 이수진을 소개했을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였기에 그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커져 집착과 병적인 질투로 변했다. 진우와 수진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진우를 질투했다. 왜 진우처럼 순하고 어수룩한 녀석이 아름다운 아내, 똑똑한 아들, 화목한 가정 등 모든 것을 가졌는가? 자신도 힘들게 일했지만 남은 것은 빚과 외로움뿐이었다. 그 질투는 점차 소유욕으로 변했다. 그는 이수진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차지하는 모습을 꿈꿨다. 그 검은 욕망은 점점 커져 마침내 그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수진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우가 밭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식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단지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읍내 시장에 가서 강력한 수면제 한 통을 샀다. 그는 이수진이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쉽게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수면제 2알을 빻아서 여사탕 속에 섞었습니다. 그가 자백했다. 민준이가 사탕을 아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그걸 주면서 분명히 엄마에게 자랑하러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진 씨가 맛을 보거나 아이 대신 먹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했다. 그날 밤 그는 진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밖에서 숨어 끈기 있게 기다렸다. 집안의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그는 약효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작은 철사 조각을 이용해 부엌 창문 틈으로 능숙하게 안쪽 빗장을 열었다. 그것은 그가 조수로 일할 때 배운 기술이었다. 그는 집에 침입해 침실로 직행했다. 그는 이수진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욕망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달려들어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태식의 자백은 운명의 밤에 가장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제가 그러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약효가 아직 남아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팔을 할퀴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흉터가 남은 팔을 수사관들 앞에 내밀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녀를 살려두면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녀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2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 안의 소란에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잠에서 깼다. 아이는 일어나 눈을 비비며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라고 울부짖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태식이 몸을 떨었다. 저는 당황했고 이웃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달려가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를 조용히 시키고 싶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손 안에서 축 늘어질 때까지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소유욕에서 그는 강간범이 되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는 무고한 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악마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 김태식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생존 본능과 교활함이 그를 빠르게 평정을 되찾게 했다. 그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 가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연탄가스 질식사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백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이수진의 시신을 안아 아들 옆에 나란히 눕히고 마치 잠든 것처럼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진훈의 가족이 평소에 쓰던 연탄난로를 가져왔다. 그는 새 연탄에 불을 붙여 잘 타오르기를 기다린 뒤 침실 구석에 놓았다. 계획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예전에 공장에서 훔쳐온 공업용 테이프가 아직 도구 가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창문의 모든 틈새를 조심스럽게 막았다. 아주 꼼꼼하게 붙인 다음 조심스럽게 다 떼어서 버렸습니다. 한 조각을 남겼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문으로 나갔다. 그는 작은 낚싯줄과 막대기를 이용해 문틈으로 안쪽 빗장을 걸었다. 좀도둑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었다. 빗장이 걸린 후 그는 낚싯줄을 빼내기만 하면 되었다. 완벽하게 안에서 잠긴 현장이 만들어졌다. 그는 그곳을 떠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그는 작은 테이프 조각과 보이지 않는 몇 개의 피부 세포가 자신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태식의 자백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종결시켰고 악마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자백 며칠 후 김태식은 현장 검증을 위해 산수리 마을로 다시 끌려왔다. 그가 범인이라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져 극도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태식을 태운 차가 들어서자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길 양옆을 가득 메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정이나 존경의 눈빛이 아닌 증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주와 욕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경찰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태식은 아마 군중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다. 박진우의 집에서 엄격한 감시 아래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태식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재현해야 했다. 그는 어떻게 침입했는지, 어떻게 약을 먹였는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짜 현장을 만들었는지 재현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무고한 모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재현할 때에 그의 냉정하고 무감각한 모습은 주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들은 한 인간, 그들이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장 검증은 단지 소송 절차일 뿐 아니라 가장 적나라한 범죄의 폭로이자 가장 친근한 미소 뒤에 숨겨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악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고였다. 박진우도 그 현장 검증이 있었다. 그는 멀리서 나무에 기댄 채 깡마른 몸으로 텅 빈 눈으로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식이 범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우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침묵에 잠겼다. 그의 고통은 눈물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붕괴였다. 가장 친한 친구, 절대적으로 믿었던 의형제, 동고동락했던 그가 바로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아내와 유일한 아들까지 죽인 자였다. 이 진실은 죽음보다 더 잔인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그의 믿음까지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재현하고 있는 김태식을 보았지만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을 느꼈다. 그의 세상, 그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파괴되었다. 현장 검증이 끝난 후 진우는 조용히 떠났다. 그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밭과 논을 모두 팔고 집은 먼 친척에게 맡긴 뒤 혼자 산으로 올라가 운명의 밤을 보냈던 그 임시 오두막에서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고통과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기억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산수리 마을 공동체의 양심에도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다. 몇 달 후 김태식에 대한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렸다. 이 사건은 시골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고 많은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법정에서 김태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울며 뉘우치는 척하며 일시적인 욕망과 흥분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검사의 날카로운 공소장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의 질투와 병적인 욕망에서부터 치밀한 계획 준비와 잔인한 살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명확하게 재현되었다. 피해자 가족 대표로서 박진우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별말 없이 단지 일어나 쉬어버린 목소리로 비극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했다.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했다. 그의 상실은 김태식의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숙고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정황,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을 근거로 재판장은 또렷한 목소리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식의 행위가 지극히 중대하고 계획적이며 인간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2명, 그중 1명은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합니다. 피고인 김태식은 살인죄 및 강간죄로 형량을 종합하여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판결문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그에게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래에서는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악마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도 그 고통을 달래줄 수는 없었고 죽은 사람들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1년 후 사형이 집행되던 날, 이제 대위로 승진한 강지혁은 산수리 마을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었다. 가난한 마을은 여전했고 여전히 아침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슬픔이 여전히 감도는 듯했다. 박진우의 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사람들은 진우가 여전히 산에서 혼자 살며 마을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가끔 새로 만든 두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본다고 했다. 지혁은 그 집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범인은 죗값을 치렀으며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왜 이렇게 씁쓸한 맛이 나는 걸까? 그는 한 남자가 혼자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저 멀리 흑송산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지 경력의 한 획을 그은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단 하룻밤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두운 욕망에 대한 값비싸고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마치 한숨소리 같기도 하고 가난한 산수리 마을의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온 메아리 같기도 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을 영원히 상기시킬 메아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